자, 이제는 조수진의 정치 해부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 해부학 시간에는 미셸 스틸 파크, 예, 이분이 지금 그 주한 미 대사 노미니 된 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서울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대한 업적을 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어떻게 이 장 대표의 이 다대한 자산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흐름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사람. 미셸 스틸 박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한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미셸 스틸 박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셸 박스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단순한 프로필 나으려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이 사람의 정치적 위치를 바꿨는지를 봐야 됩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저랑 지금 같이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래서 미셸이 트럼프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겠구나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치는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서느냐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미셸 스틸 박. 이 사람은 박은주, 한국 이름 박은주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한 뒤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본 여자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1975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나이가 약 20세였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간 이민자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단순히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라 동북아 3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 미국 정치에 진입한 1세대 이민 정치인이다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USC에서 MBA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후 금융 그리고 세무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 조세 형평국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Board of Equalization이라는 이 조세 형평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과세, 소비세, 재산세, 이러한 다양한 세금을 다루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실제 경제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감세, 규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경력과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합니다. 이 직책은 한국의 기초단체장이 아니라 광역단체급 권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산시장, 네, 뭐 이 정도 서울시장, 광역단체급 권력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그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인구의 재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2018년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사건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민자 사진, 이민자가 나오는 사진, 예, 예. 지금 여기 사진을 저희가 곧 띄울 건데요. 자, 그 2018년의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2018년에 SB 54, 이른바 그 Sanctuary Law를 실행합니다. 이 Sanctuary Law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라도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게 당시 그 민주당이 이 지역사회 보호 정책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던 이런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자.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이고,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 이제 판을 치던 그런 주였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보호 정책으로 그 불법 체류자라도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불법 체류자가 발견돼도 이민 당국에 신고하지 않겠다. 예, 이런 그 Sanctuary Law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미셸이 뭘 했느냐?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는 미셸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니라 미국 연방의 주 권력의 충돌의 상징적 사건인 거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집해서 뭐 데모하고 욕하고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셸은 이 사건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제일 먼저 이 SB 54, Sanctuary Law에 대해서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운티 차원의 소송 참여로 이어졌는 거죠. 이때 그녀의 발언은 명확합니다. 주 정부가 연방법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트럼프 정부의 연방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주 차원에서 연방 정부의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녀의 정치적 철학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연방법 우선, 이민은 연방 권한, 주정부의 정책 일탈은 위헌이다. 이렇게 공화당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지역 정치인의 연방 정치 진입 사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녀는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트럼프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 정치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Sanctuary Law에 대해서 미셸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소송 참여로 이렇게 이제 막 그 연방법을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치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를 방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이었죠. 그래서 주지사와 주요 정치인 대부분이 트럼프 방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 미셸 스틸이 공항으로 나가서 트럼프를 직접 맞이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의 표명이죠. 특히 반대 지역에서의 영접은 더 강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띄워지지는 않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당에 이제 그 소속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방문을 안 나갑니다. 근데 이미 이제 미셸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이 연방법을 이제 옹호하면서
우리 트럼프 정부와 내가 한 배를 타겠다. 이걸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준 뒤였기 때문에 이 그녀가 이제 트럼프를 공항에서 맞는 행위가 이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예, 미셸,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미셸 스텔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말해서 뭐 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나간 거죠. 근데 미셸이 이제 떡하니 나가서 트럼프를 맞이하고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이후로 그녀는 공화당 내부에서 확실한 트럼프 라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백악관 산하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임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사진을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회 이것이 이제 트럼프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같이 트럼프 라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임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AAPI라고 합니다.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라는 이런 AAPI 커뮤니티에서 경제 참여 확대, 또 중소기업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루는 정책을 맡았던 겁니다. 이 시기 이 그녀의 발언과 활동을 보면은 공통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복지 중심 접근이 아니라 경제 참여 중심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것보다는 시장 접근 그리고 지원보다는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화당식 소수의 정책 모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그녀가 연방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이제 뭐 AAPI에서 이제 확실하게 본인의 영향력과 트럼프 라인에 확실하게 줄을 섰다기보다는 트럼프 라인에서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이제 연방하원의원에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는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LA타임즈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일부 유권자들이 우리는 트럼프는 싫지만 미셸 스틸은 지지한다. 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약 50.8% 대 49.2%의 근소한 차이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녀가 단순한 트럼프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원 재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세입위원회 Ways and Means Committee 그 미국 하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위원회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이 세금, 복지, 무역 등을 주로 다루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위원회보다 더 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의 세금과 재정을 설계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입위원회에 소속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제 개혁, 그다음에 미중 정책 등 핵심 경제 이슈를 다뤘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교육, 노동 분야 정책에도 관여하면서 폭넓은 입법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미셸 스틸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녀의 핵심 정책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Focusing on issues ranging from tax reform and US-China policy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제 개혁부터 미중 관계에 이르기까지 핵심 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활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센텐스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tax reform, 세제 개혁이라는 것은요, 감세 정책,
즉 기업 친화적인 정책, 경제 성장 중심을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가 경제 정책 핵심 라인에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US-China Policy, 즉 미중 정책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중국 견제, 공급망 전략, 반도체 기술 패권 이런 정책이 다 추진됐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줄이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셸이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다루는 축으로서 돈과 안보 두 축을 동시에 다룬 정치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모두 이중 경쟁 중심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셸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이 단순한 국내 경제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기술 패권 경영까지 이해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녀를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을 한 거죠. 지금 노미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한 미국 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임명 절차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원 본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에 상대국 아그레망, 즉 대한민국에서 아그레망을 해줘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대사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아직 조금 절차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원 인준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정치적 입장이 집중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셸 스틸의 경우에는 그 트럼프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대중국 강경 발언 이런 것이 좀 중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이후에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그레망이 뭐냐? 이거는 외교적으로 상대국이 해당 인물을 대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공식 동의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셸 스틸 박에 대한 이 대사 임명 절차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에 현재 이 이재명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촛불 성향 단체에서 그녀의 임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과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계정에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의 인물을 우리 대사로 주한 미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반대 운동하자. 이런 것도 저를 봤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외교 현실적으로 관행상 동맹국 간 대사 임명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정이 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승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언제쯤이면 서울에 올까? 한번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상원 인준하는데 한 맥스 3개월 정도 걸리고 아그레망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스라엘 발언이라든지 정장간의 기밀 흘리는 행위들 누설 또 이란 전쟁 이런 정치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대 한 5개월 정도? 요 정도면은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공식적인 주한 미대사로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미셸이
그 주한 미대사로 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외교관 교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직업 외교관을 보낸 게 아니라 정치인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외교를 관료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우파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인사는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글로벌 질서는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안보가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구조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중국 변수도 여전히 한미 동맹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조율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트럼프가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셸 스틸이 한국을 이해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 권력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실무형 외교관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미국에서 거는 기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인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스틸박은 트럼프를 지지한 정치인이 아니라 트럼프 정책을 실행하면서 성장한 정치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지금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에게 이 미셸 스틸박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펼치는 행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